조선 중기 윤씨 가문의 고택에는 미령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윤참판의 외동딸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아이였어요. 윤참판댁 규수는 참으로 남다르다. 어미가 없어도 저리 반듯하게 자랐으니. 그런데 미령이 13살이 되던 해 집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윤참판이 재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계모의 이름은 강씨였습니다. 강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저런 딸을 데려왔으니 윤참판 댁이 더 활기차겠군. 그리고 그 봄에 혼서 한 통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참판의 따님 미령에게 청혼하노라. 오가 이 집에서 맏딸은 누구지? 저입니다. 그래, 그러니 혼사도 맏딸이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미령은 벽 너머에서 자신의 혼사가 강씨 부인의 딸 옥이에게 조용하고 태연하게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 그 혼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서에 이름이 적힌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강씨 부인이 가로채간 미령의 혼사. 과연 미령은 자신의 혼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홍자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하룻길 남짓 떨어진 곳에 윤씨 가문의 고택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반듯하고 담장이 높았으며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오래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봄이 되면 그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그 향기가 담장 너머까지 번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미령이었습니다. 윤참판의 외동딸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없다고 해서 버릇이 없거나 홀대를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아끼고 공을 들여 키웠어요. 그를 가르쳤고 예법을 가르쳤고 침선도 가르쳤습니다. 미령은 그 모든 것을 척척 해냈어요. 타고난 재주가 있었고 그보다도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윤참판댁 규수는 참으로 남다르다. 어미가 없어도 저리 반듯하게 자랐으니 그 칭찬이 과하지 않았어요. 미령은 정말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미령이 13살이 되던 해 집안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윤참판이 재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미령이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 보인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채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는 밤이 잦았고 말수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미령은 내심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오면 아버지의 그 쓸쓸함이 좀 가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계모가 들어왔을 때 미령은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계모의 이름은 강씨였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 됐고 얼굴이 희고 눈매가 가늘었어요. 웃을 때는 온화해 보였지만 웃지 않을 때는 뭔가를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처음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미령은 그 침묵이 다른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강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옥이었습니다. 옥이는 미령보다 2살이 많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집이 낯선 듯 조심스러웠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고 사람을 부를 때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가 봐도 새 집에 온 아이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낯설미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 한 달도 안 돼서 옥이는 집안 살림을 손에 익혔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으며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불렀습니다. 안채 참모가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는 무거운 것을 대신 들어줬고 사랑채 서책을 정리하는 날이면 먼저 나서서 일손을 보탰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말했어요.
참으로 싹싹한 아이로다. 저런 딸을 데려왔으니 윤참판 댁이 더 활기차겠군. 맏딸 노릇을 해도 손색이 없겠어. 그 말들이 처음 나왔을 때 미령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기가 잘 적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집안 공기도 무거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걸 미령이 처음 인식한 건 그해 가을 제사 때였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집안 어른이 말했습니다. 맏딸이 나서서 도와라. 그 말에 미령이 일어섰는데 그 어른의 눈이 미령이 아니라 오기를 향해 있었어요. 미령이 멈칫했습니다. 그 시선이 자신을 지나쳐 오기에게 닿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어른은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뒤로 그런 일이 1번, 2번, 그리고 3번 생겼습니다. 손님이 오면 강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저희 집 맏딸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오기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미령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제가 친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미령은 안채 창문 너머 매화나무를 바라봤어요. 꽃이 진 지 오래인 나무였습니다. 잎이 무성했고 가지가 고요했어요. 미령은 오래 그 나무를 봤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미령의 손을 잡고 마당 한켠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작은 삽으로 아버지가 파면 미령이 흙을 퍼냈어요. 그렇게 심은 나무가 저 매화나무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어미가 매화를 좋아했다. 이 나무가 크면 내 어미가 늘 여기 있는 것과 같다. 미령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어요. 그때는 왜 우는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알 것 같습니다. 그 나무는 미령의 것이었어요. 미령이 심은 것이고 미령의 어머니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었어요.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그 끝이 어디일지는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것. 소리 없이 천천히. 미령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미령이 16이 되던 해였어요. 그리고 그 봄에 혼서 한 통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서를 가져온 것은 한성부에서 잔뼈가 굵은 집안의 하인이었어요. 그 집안은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알린 집이었는데 이번 혼사의 당사자는 그 집 맏아들인 도겸이었습니다. 나이는 19.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 중인 선비로 사람됨이 반듯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이치에 맞는 말만 한다는 평이 있었어요. 글재주가 뛰어났고 남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혼서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참판의 따님 미령에게 청혼하노라. 아버지가 그 혼서를 펼쳐 읽을 때 미령은 옆에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이름 석자가 혼서에 적혀 있다는 게 자신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청해왔다는 게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읽고 나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집안이야. 잘 됐구나. 그 말이 미령한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이 강 씨를 향했습니다. 강 씨는 혼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어요. 읽는 동안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난 뒤 잠깐 눈을 들어 오기를 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미령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분명했어요. 그건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그것이 왔다는 눈빛이었어요.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서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미령의 방과 가까운 곳에 오기의 방이 있었는데 미령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씨와 오기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였어요. 벽이 얇았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였어요. 오가, 이 집에서 맏딸은 누구지?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입니다, 어머니. 강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니 혼사도 맏딸이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오기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이 거절인지 동의인지 미령은 알 수 없었어요. 강 씨가 덧붙였습니다. 이 집의 것은 이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이 갖는 거야. 내가 여기 온 게 벌써 몇 해냐. 그리고 저 아이가 이 집을 제대로 지키기나 했더냐. 늘 구석에 있었잖니. 하지만 미령이는 친딸인데요. 오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강 씨가 웃었어요. 친딸이면 뭐가 달라지냐. 이 집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이 집의 딸이야. 사람들이 누구를 맏딸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뱃속 사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미령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자신의 혼사가,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자리가 조용하고 태연하게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는데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긴 밤을 그렇게 버텼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미령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된 거예요. 이상한 건 처음부터였습니다. 친모가 와서 치수를 재는데 미령이 아니라 오기 앞에서 줄자를 폈어요. 미령이 다가가려 하자 강 씨가 먼저 섰습니다. 미령아, 넌 오늘 서책 정리나 해라. 사랑채에 쌓인 게 많다. 말투가 조용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미령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혼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씨가 친모와 오기 쪽으로 몸을 향한 채 말했습니다. 혼서는 이 집 맏딸한테 온 거지. 맏딸이 누구냐? 그 이야기는 이미 됐잖니. 이미 됐다는 말이 무슨, 미령아. 강 씨가 처음으로 미령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건 좋지 않아. 좋은 혼사가 들어왔고 이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거야. 그게 다야. 소란스럽게 굴면 내 아버지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체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를 미령은 알았어요. 지금 미령이 소란을 피우면 윤참판 집안의 딸들이 혼사를 두고 자리 다툼을 한다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게 집안 망신이 된다는 것. 그 논리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미령은 알았지만 알면서도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미령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어요. 눈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잠깐 뒤에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미령이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방문 앞에 오기가 서 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령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말았구나. 그런 뒷모습이었습니다. 오기도 완전히 편하진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편하지 않다는 것과 멈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미령이 방 안에 다시 앉았어요.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미령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미령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혼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지금 혼례 준비가 오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상하지 않으냐는 것.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골랐어요. 흥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분히 이치에 맞게. 아버지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령아, 두 아이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만이야. 이 집에 들어온 이상오기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면 혼서에 제 이름이 적힌 것은요? 이름이야 어찌됐든 좋은 집안과 혼사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 저는 지금 혼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잠깐 미령을 봤어요. 이름이 지워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저를 이 집 딸로 알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오기를 맞다리라 하고 제사 때도 오기가 앞에 섭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보셨습니까? 윤참판이 조용해졌어요. 강 씨가 집안을 잘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예.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제 자리를 없애는 쪽이에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령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 살림이 돌아가고 집안이 편안하면 된 거지. 그 자리 다툼이 뭐가 중요하냐. 미령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내 딸이니 어느 딸이 좋은 혼처를 가지든 그건 집안의 경사라는 것. 그 생각이 선의에서 나온 것임을 알면서도 미령은 그 선의가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인데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뤄지고 있었으니까요. 미령은 사랑채에서 나왔어요.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매화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뭇가지를 손으로 짚었어요. 껍질이 거칠었습니다. 이 나무는 알고 있어요. 미령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를 심었고 내가 이 집 딸이라는 것.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걸 증명해야 한다. 미령은 방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집안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혼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가? 아버지는 이미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오기를 맞달로 알고 있어요. 강 씨는 말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미령이 소리를 낸다 해도 그게 단순한 싸움으로 여겨질 게 분명했어요. 철없는 딸이 자리 다툼을 한다는 식으로. 그 싸움은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혼서를 보낸 집안, 그 도령도겸. 혼서를 보낸 것은 그 집안이었으니 그쪽에서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혼사의 주체는 집안 어른들이지만 그 혼사가 엉뚱한 사람과 치러지려 한다는 걸 당사자가 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미령은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직접 깨닫게 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으로 보게 해야 한다. 그게 가장 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얻는 진실보다 스스로 발견한 진실이 더 단단했으니까요. 도겸이 예비혼인 예법에 따라 양가가
처음 얼굴을 익히는 자리를 가지기 전이었어요. 미령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겸이 공부하러 자주 들른다는 서책방이 있었어요. 한성부 안쪽 성균관 아래쪽 골목에 있는 오래된 곳이었는데 미령은 서너 번 그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묵 냄새가 섞인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 위에 얹혔고 책방 노인은 구석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미령이 한쪽 자리에서 책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선택인지, 이 방법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흰 도포를 입은 청년이었어요. 키가 훤치했고 걸음이 소리 없이 조용했습니다. 눈매가 서늘해 보였는데 책 앞에 서자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어요. 책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미령은 곁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다. 청년이 책을 꺼내 살펴보다가 미령 쪽을 봤어요. 이 서책방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미령이 책을 내리고 답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책을 즐기십니까? 역사서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도겸이 미령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뭔가를 가늠하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책마다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미령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가장 조용하게 쓰인 것을 믿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쪽보다 낮추는 쪽에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겸이 책을 내리고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과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책을 읽으러 온 사람이면 됩니다. 도겸이 잠깐 미령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미령은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어요. 모른 척하거나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뒤로 미령은 서너 번 더 그 서책방에 갔습니다. 도겸이 오는 날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두 번은 같은 날에 마주쳤어요. 처음엔 서로 가볍게 눈인사를 했고 두 번째는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긴 이야기를 했어요. 도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의례에 관한 것이요. 혼인 예법이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더군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사람이 중심이냐, 형식이 중심이냐. 그 차이였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들었어요. 미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식은 누가 따라도 같아 보이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그 자리가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도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혼례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십니까? 미령이 웃었어요. 책 이야기입니다. 도겸이 미령을 봤습니다. 올해 저는 곧 혼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서를 보낸 집안의 따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더 오래 생각이 납니다. 미령이 숨을 가다듬었어요. 도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도겸이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말에 미령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떠올랐어요. 자기 이름이 누군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 미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답 대신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혼례 전날 신부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도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정원에 심겨 있는 나무 이야기를 물어보십시오. 어릴 적에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겸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령이 책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도령께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미령이 서책방을 나왔어요. 골목에 나오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미령이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 몫이었어요. 혼례 날짜가 정해졌어요. 보름이 남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오기에 혼례 준비로 들썩였어요. 비단과 놀이개와 예복이 들어왔고 안채에서는 하루 종일 바느질 소리가 났습니다. 미령은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준비들이 원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미령은 눈을 부릅뜨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직 열흘이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무렵 도겸으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서책방에서였어요. 심부름하는 아이를 통해 짧은 쪽지가 왔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서 뵐 수 있겠습니까? 미령이 갔어요. 도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미령을 보더니 일어났어요. 앉으시겠습니까?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저는 곧 혼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령이 도겸을 봤어요. 도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혼사를 청한 교수와 지금 제 앞에 있는 분이 같은 집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미령이 침묵했습니다. 처음 서책방에서 뵌 분이 혼서를 받은 분인지 아닌지를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긴 침묵이었어요. 미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께서는 진실을 원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혼례 전날 제가 부탁드린 대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 대답으로 충분할 겁니다. 도겸이 잠시 미령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그 질문에 미령이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하냐는 말을 처음으로 누군가 입 밖에 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미령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도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례 전날이었습니다. 도겸의 집안에서 소례를 겸한 자리가 마련됐어요. 신부 측 가족과 신랑 측이 가볍게 얼굴을 트는 자리였습니다. 오기가 신부의 자리에 앉았어요. 예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얹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가 옆에 붙어 있었고 미령은 그 자리에 끼지 못했어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령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어요. 미령은 그 자리에서 오기를 봤습니다. 오기는 단정했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혼례복이 잘 어울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당연히 신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기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미령은 그걸 봤습니다. 도겸이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잠시 예를 갖춰 말했습니다. 규숙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릴 적 정원 이야기입니다. 오기의 눈이 흔들렸어요. 강 씨가 옆에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어릴 적 정원에 직접 심으신 나무가 있습니까? 어떤 나무인지 기억하십니까? 오기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다가 멈췄어요. 강 씨가 눈짓을 했지만 오기의 눈이 아래를 향했습니다. 저 나무는 말이 끊겼어요. 도겸이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자리가 무거워졌어요.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화나무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아갔어요. 미령이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미령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1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심었습니다. 봄이 되면 향기가 담장 너머까지 번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어머니 길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았어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나무를 가장 좋아하셨다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던 날 흙이 손에 묻어서 치마에 닦았더니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평소에 잘 웃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한참 웃으셨습니다. 자리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어요. 도겸이 미령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미령은 알아차렸어요. 도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 도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서에 이름이 적힌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자리가 술렁였어요. 강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못한 모양이니 도겸이 강 씨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혼서에 이름이 적힌 윤참판의 따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강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분명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 윤참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래 침묵했어요. 강 씨를 봤다가 오기를 봤다가 그리고 미령을 봤습니다. 미령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해야 합니다. 라는 눈빛으로. 그 눈빛이 통했는지 아니면 윤참판 스스로 무언가를 결심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윤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령이 내 친딸이요. 그 한마디였어요. 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오기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홀레복을 입은 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겁이 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오래 담아뒀던 무언가가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령은 그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이 다시 정리됐습니다. 혼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미령의 이름으로 도겸의 집에서 다시 혼서를 보냈어요. 이번엔 한 글자도 바뀐 것이 없이 처음 왔던 그 혼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윤참판의 따님 미령에게 청혼하노라. 미령은 그 혼서를 받아 펼쳤어요. 이름 석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름이었어요. 미령은 혼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안채창고 깊숙이 넣어뒀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혼례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미령을 위한 것이었어요. 비단치마의 치수를 미령에게 맞췄고 예복이 미령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이전과 달랐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돌아오는 것인데 미령은 그게 어딘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잃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혼례 전날 밤이었어요. 미령이 안채 마당에 나왔습니다. 매화나무 앞에 섰어요. 잎이 무성한 여름나무였습니다. 꽃은 봄에 피는 것이라 지금은 없었지만 가지와 잎의 윤곽이 달빛 아래 고요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옥이었습니다. 혼례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조심스럽고 낯설어 하던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렸어요. 처음엔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랐던 건 아닌데 멈추지 못했어. 이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집이 좋았어. 이 집에서 자리가 생기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어. 미령이 오기를 봤어요.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아느냐? 오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의 자리가 아니었을 거야. 그 자리를 가지면 마음도 따라온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었을까? 오기가 눈물이 났어요. 그랬나 봐. 자리는 빌릴 수 있어도 그 자리에 담긴 것까지 빌릴 수는 없잖아. 나무를 빌릴 수는 있어도 그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와 울었던 시간까지 빌릴 수는 없는 거야. 오기가 고개를 숙였어요. 너를 탓하지 않아. 미령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가 이끄는 방향으로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겠지. 그 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기 어려웠을 거야. 나도 그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오기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령이 매화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 나무는 봄에 꽃이 피면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버리와. 꾸미거나 흉내낼 수 없어. 그냥 그 나무여야 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집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해. 두 사람이 그 밤을 매화나무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나눈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둘이 진심으로 같이 있는 밤이었어요. 혼례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령이 예복을 입었어요. 붉은 비단치마가 고왔고 족두리가 머리에 얹혔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어요. 미령이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빼앗겼다가 돌아온 것은 혼사만이 아니었어요. 이름이었고 자리였고 자신이 자신임을 증명해야 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도요. 문 밖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미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참판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반듯하게 차려입었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미령을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였습니다. 미령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됐었어요. 아버지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미령이 그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마당을 걸었습니다. 매화나무 앞을 지나쳤어요. 봄이 아니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령의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미령은 그 향기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미령은 도겸과 마주 서서 절을 올렸어요.
도겸이 잠깐 미령을 봤습니다. 서책방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와 같은 그러나 더 분명한 눈빛이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그 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미령이 고개를 들어 도겸을 봤어요. 처음으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봤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자리가 정리될 무렵 도겸이 미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서책방에서 배웠을 때부터 이상하게 이분이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미령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도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쪽에 진실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진실을 소리 지르지 않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미령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령에게 오래 남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안 이야기가 마을에 두루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빼앗기고도 소리 지르지 않고 이긴 교수가 있었다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적 심은 나무가 그 아이를 증명했다더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교수는 처음부터 졌던 적이 없었어. 빼앗긴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자신을 빼앗긴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미령은 도겸과 함께 살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그 시절을 남들 앞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해마다 봄이 오면 친정집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 향기가 담장 너머까지 번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게 어느 집 나무인지 몰라도 그 향기만큼은 누가 봐도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피어난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미령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